아니, 저번 주까지만 해도 여기 식당이 있었어요. 단골도 많았는데 오늘 와보니까 그냥 비어있네요. 아. 여기 보이시나요? 사람 하나 없는 상가요. 손님이 3년째 없습니다. 이 상가 주인이 접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이른 새벽입니다. 편의점 구석 현금 인출기 화면에 출금 불가라는 붉은 글씨가 깜빡이더군요. 잔액 3,450원 뒤에 서 있던 청년이 혀를 차는 소리에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추려 황급히 카드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오늘 당장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야 하는데 주머니 속 손끝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오기만 합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갈 곳이라곤 다시 차가운 새벽바람이 부는 거리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낡은 소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액정 귀퉁이가 깨진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띄워놓고 통화 버튼을 누르지도 떼지도 못한 채 벌써 30분째입니다. 평생 외워온 아들 녀석의 전화번호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32년 직장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자식에게 손 벌린 적 없던 아비가 60이 넘어 아들에게 돈 좀 빌려다오라니. 그때 은행에서 날아온 문자 한 통이 비수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땡땡은행 대출금리 변동 안내. 기준일 2024년 1월 28일. 적용금리 7.2% 변동. 이번 달 납부하실 이자 192만원. 4년 전 3% 초반이었던 금리가 기어코 7.2%를 찍고 말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해받는 경비원 월급 187만원을 한 푼도 안 쓰고 털어 넣어도 이자를 못 냅니다. 오늘 20만원을 채워 넣지 않으면 연체가 시작되고 유일한 안식처인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죠.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퇴근 시간 다 돼가는데 웬일이세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목구멍이 턱 막히더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3억 6천만 원의 퇴직금을 쥐고 내 노후는 완벽하다고 큰 소리쳤던 2020년의 저를 죽도록 원망합니다. 지금부터 제 피눈물 섞인 고백을 시작하려 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시계를 1988년 봄으로 되돌려 봅니다. 24살 건설회사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자재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IMF 때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비굴하게 버티며 32년을 일해 부장 명패를 달았을 땐 제가 회사의 영원한 기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회사는 냉정했습니다. 박 부장님, 회사 사정 아시죠? 이번에 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부장님 연차가 제일 높으시고 하니 후배들 길 좀 터주시죠. 희망퇴직. 말만 희망이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습니다. 정년까지 3년 남았다고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침묵뿐이었죠. 2019년 12월 31일. 청춘을 바친 회사에서 짐을 싸서 나오던 날 겨울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회전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박 부장이 아니라 그저 무직자 박 씨가 되었다는 것을요. 며칠 뒤 통장에 퇴직금과 위로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 2억 4천만 원. 평생 아내와 모은 예금 1억 2천만 원을 합치니 3억 6천만 원. 제 팔다리를 갈아 넣은 핏값이자 앞으로 40년을 버텨야 할 생명줄이었습니다. 은퇴 후 첫 주말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 순간 우리 부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액 63세 수령 시 월 138만 원. 화면을 보던 아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여보, 138만 원? 지금 물가로도 둘이 살기 빠듯한데 병원비라도 쓰면 밥이나 제대로 먹겠어? 아내의 말이 100번 맞았습니다.
138만 원으로는 생존은 할 수 있어도 생활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조기 수령을 알아볼까? 당장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던데. 제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조기 노령연금을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처참했습니다. 조기 수령 시 58세부터 월 96만 원 30% 감액. 세상에 100만 원도 안 돼. 여보, 이건 안 돼. 5년 빨리 받겠다고? 평생 받을 돈을 30%나 깎아먹는 건 바보짓이야. 정말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제때 받자니 앞으로 8년 동안 수입이 0원이고 당장 받자니 빈곤 노인으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지금 은행 금리가 1%대야. 3억 6천만 원 다 넣어봐야 한 달 이자가 40만 원대야.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200만 원인데 이러다간 5년 안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 거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평생 고생만 한 아내에 대한 보상 심리였습니다. 여보, 138만 원 가지고는 평생 동네 밖으로도 못 나가. 우리 그동안 너무 아등바등 살았잖아.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고 외식 한 번 마음 편히 못했어. 노후에는 남들처럼 여행도 좀 다니고 가고 싶은 곳도 가보며 편하게 살아야지. 이 돈 굴려야겠어. 그때부터 노후 자금 굴리는 법을 공부하다가 인터넷 화면 한구석에 뜬 광고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제2의 월급 따박따박 월 300만 원. 공무원들이 먹여 살리는 도시 세종시 상가 특별 분양. 2020년 1월 세종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도시에 압도당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8차선 도로, 번쩍이는 신축 아파트들, 웅장한 정부청사 건물들. 낡은 경기도 아파트에 사는 저에게 이곳은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홍보관에 들어서자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버선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박 사장님 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최 이사입니다. 사장님. 평생 남의 눈치나 보던 저에게 그가 붙여준 호칭은 마약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 향긋한 원두커피, 그리고 화려한 족감도. 최 이사는 제 퇴직금 액수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사장님,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대우받으면서 사셔야죠. 친구분들은 벌써 건물주 돼서 골프 치러 다니시지 않나요? 사장님 정도 커리어면 월세 받으면서 품위 있게 늙어가실 자격 충분하십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정부청사 바로 앞 코너 자리입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올 자리예요. 분양가 5억 2천만 원, 보증금 5천에 월세 320만 원, 사장님 돈 2억만 넣고 나머지는 대출 받으세요. 지금 대출 금리가 3% 초반입니다. 은행 돈은 공짜나 다름없어요. 최 이사는 계산기를 두드려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대출 3억 2천 받아도 이자는 월 85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 320만 원 받아서 이자 85만 원 내면 매달 235만 원이 순수하게 남습니다. 사모님한테 생활비 주고도 남는 돈이죠. 이게 바로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제가 관심을 보이자 최 이사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사장님? 8년 뒤를 생각해보세요. 그때 되면 사장님 63세 되시죠? 그때 연금 나오잖아요. 상가 수익 235만 원에 사장님 연금까지 합치면 월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상가 팔 필요도 없어요. 그냥 평생 월 400씩 받으면서 사모님이랑 해외여행 다니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노후죠. 상가 수익 235만 원에 내 연금 138만 원을 합치면 373만 원. 제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월 373만 원. 그 돈이면 아내에게 명품 백을 사주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펑펑 주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자재 관리 본능이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사님, 만약에 임차인이 안 구해지면 어떡합니까?
최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 껄껄 웃으며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에이, 사장님. 걱정도 팔자십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책임지고 맞춰드립니다. 정 안 나가면 저희 회사에서 1년치 월세 대신 내드린다는 임대보장 각서 써드릴게요. 삼성전자 주식보다 안전한 게 이겁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의심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지금 밖에서 기다리는 부부가 이 자리 노리고 있어요. 지금 계약금 안 거시면 넘겨야 합니다. 조급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단 가계약금 500만 원 긁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건물주님.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홍보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치 개선 장군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 대박 하나 건진 것 같아. 오늘 저녁에 소고기 먹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긁은 그 500만 원이 제 노후를 파멸로 이끄는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이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 아내를 설득하는 과정은 전쟁이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아야 한다는 말에 아내는 울면서 말렸지만 눈이 먼저는 아내의 눈물을 겁쟁이의 투정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지금 금리가 3% 초반밖에 안 한다고. 거저 쓰는 돈이나 다름없는데 왜 겁을 내? 그렇게 저는 집을 담보로 8천, 상가 담보로 2억 4천을 빌려 총 3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잔금을 치르고 등기 권리증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대재앙이 터졌습니다. 뉴스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낯선 단어가 매일 붉은색 속보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모두가 마스크 뒤로 숨어버리게 만든 그 이름.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여보 괜찮겠지? 금방 지나가는 거겠지?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럼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건물 준공되는 10월이면 다 끝날 거야.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흘렀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꽁꽁 얼어붙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드디어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계약 후 8개월 만에 다시 찾은 세종시는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는 1월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종종걸음으로 사라졌고 거리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제 상가가 있는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여보, 3층 코너 자리니까 뷰는 정말 끝내주겠네. 스타벅스 안 들어오더라도 뷰가 좋아서 카페나 병원은 무조건 될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3층에 내리는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화려한 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시멘트 동굴이었습니다.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지만 불이 켜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텅 빈 복도에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페인트 냄새와 시멘트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발자국 소리가 뚜벅 뚜벅 하고 울릴 때마다 그 소리가 마치 괴물의 비웃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제 상가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14평의 공간. 유리창에는 제가 써놓은 임대 문의 A4 용지만이 덩그러니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분양 다 됐다며?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관리소장은 피곤에 찌든 얼굴로 컵라면을 먹고 있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주율이요? 말도 마세요. 지금 10%도 안 찼어요. 사장님만 온 게 아니라 2층, 4층 주인분들도 매일 와서 난리치고 가요. 코로나 때문에 누가 장사를 시작하겠어요? 있던 가게도 폐업하는 판인데. 불현듯 최 이사, 그 양반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수십 번을 걸었지만 그 친절했던 목소리는 다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분양 홍보관이 있던 자리는 이미 떴다방들이 훑고 지나간 뒤라 흔적도 없더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임대 보장 각서.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는 저 같은 호구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11월부터 악몽이 현실로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꼬박꼬박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상가 담보 대출 이자 85만 원, 관리비 청구서 30만 원, 매달 115만 원, 월세 235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쓰려던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히려 제 생돈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매달 허공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을 지키려다 오히려 갉아먹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괜찮아, 여보. 백신 나오면 다 해결될 거야. 우리에겐 1억 6천만 원이 남아있잖아.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밤마다 화장실에서 변기 물을 내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손님의 발길을 끊어버린 그 자리에 금리 인상이라는 괴물이 다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지갑을 닫아버리고 하나는 제 빚을 2배로 키우는 진퇴양난의 지옥. 그렇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입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여유 자금 1억 6천만 원 중 벌써 3천만 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자 사람이 미쳐가더군요. 마트에 가서 두부 한 모를 살 때도 100원이라도 싼 것을 찾게 되고 아내가 보일러를 조금만 세게 틀어도 저도 모르게 신경질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해? 돈 때문이야? 아내의 말에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제가 가장으로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금리였습니다. 2021년 초반까지는 대출 금리가 3.2% 선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자 85만 원은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다고 자위했습니다. 문제는 공실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주말마다 세종시로 내려갔습니다. 양복 대신 등산복을 입고 부동산 중개소를 돌며 음료수 박스를 날랐습니다. 제발 내 상가 좀 봐달라고 굽신거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월세 200만 원까지 맞춰드릴게요. 처음 최 이사가 호언장담했던 320만 원. 그 월세를 제 손으로 반토막 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공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 건물 1층도 공실이에요. 200이요? 꿈 깨세요. 150만 원에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렌트프리 6개월은 기본으로 주셔야 해요. 인테리어 지원금도 주셔야 하고요. 월세 150만 원에 6개월을 공짜로 달라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 자존심보다 당장 다음 달 대출 이자가 더 무서웠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150에 렌트프리 3개월 드릴게요. 제발 좀 맞춰주십시오.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길바닥에 기름값만 뿌리고 돌아오는 밤,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몇 번이고 핸들을 꽉 쥐었다 풀었다 했습니다. 그러던 2021년 8월, 찜통더위 속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일 아트샵을 하겠다는 4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코로나 때문에 자금이 좀 묶여서요. 보증금 2천에 월세 140만 원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월세 140만 원, 은행 이자 85만 원과 관리비 30만 원을 내면 제 손에 남는 돈은 고작 25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4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한 달 수익이 25만 원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지만 매달 생돈 나가는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넙죽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뉴스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피 인상이라는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작 0.25% 오르는 게 대수냐 싶었으니까요. 가게는 꽤 그럴듯하게 꾸며졌고 첫 2달은 월세가 제 날짜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불길한 징조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였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죄송해요. 이번 달에 카드 매출 정산이 좀 늦어져서요. 다음 주에 꼭 보낼게요. 라며 입금을 미루기 시작하더군요. 두 번째는 은행이었습니다. 땡땡은행 금리 변동 안내 기준일 2021년 11월 15일 기존 3.2%, 이자 변경 3.8%, 월 납부이자 101만 3천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2%였던 금리가 3.8%로 뛰면서 이자가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들어와야 할 월세 140만 원은 안 들어오는데 나가야 할 이자는 늘어난 상황. 관리비까지 합치면 세입자가 있는데도 매달 130만 원씩 적자를 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 도망 안 가요. 보증금도 있잖아요. 세입자의 말만 믿고 독촉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폭등, 금리 인상 랠리 시작이라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어느 눈 내리는 날 3개월째 월세가 밀리고 연락마저 두절되자 예고 없이 세종시 상가를 찾아갔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휴업합니다 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지만 유리에 낀 뽀얀 먼지로 보아 붙인 지 꽤 된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게 안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했습니다. 제가 초기 자금으로 보태줬던 비싼 집기들은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는 썩은 짬뽕 그릇과 쓰레기들만 널브러져 있었죠. 쓰레기 더미 위에는 국세청 체납 고지서, 대부업체 독촉장 같은 것들이 수북했습니다. 이 여자 야반도주 했네요. 부동산 사장이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보증금 걸고 들어와서 월세 몇 달 내고 안심시킨 뒤 비싼 기계들 팔아먹고 밤에 튄 전문꾼이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배신감보다 내 안목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자괴감이 저를 난도질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산을 해봤습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떼고 나니 보증금 2천만 원 중 제 손에 쥐어진 돈은 고작 800만 원. 1년 6개월. 마음고생의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휴대폰에 뜬 문자였습니다. 2022년 1월 해가 바뀌자마자 은행은 기다렸다는 듯 다시 통보했습니다. 적용금리 4.2% 변동. 월 납부이자 112만 원. 불과 몇 달 사이 금리가 3.2%에서 4.2%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가게는 다시 공실이 되었고 저는 매달 이자와 관리비 142만 원을 생으로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 위에서 핸들을 꺾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강렬하게 일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끝내면 이 지긋지긋한 이자 걱정도 안 해볼 면목 없는 비참함도 다 사라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 순간 룸미러에 비친 아내의 낡은 목도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죽을 자격도 없다. 넌 똥을 싸놓고 치우지도 않고 도망가는 비겁한 놈이 될 거냐.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차장 차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에게 파산을 고백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면서요. 2022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날 제 통장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잔액 34,500원, 퇴직금 2억 4천과 저축 1억 2천 합쳐서 3억 6천만 원, 그리고 대출받은 돈까지. 그 거대한 빙하가 2년 6개월 만에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더 이상 돌려막을 카드도 해약할 보험도 없었습니다.
세입자는 야반도주했고 상가는 다시 공실이 되었으며 금리는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아니, 자수해야 했습니다. 저녁 밥상 앞이었습니다. 아내는 콩나물 무침과 된장찌개를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덜덜 떨려 국물이 식탁보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아내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내는 이미 제 표정만 보고도 모든 사태를 짐작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뱉어낸 진실은 아내의 상상보다 훨씬 참혹했을 겁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 상가는 비어있고 이번 달 이자 낼 돈도 없어. 우리 집도 위험할 수 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라리 아내가 밥상을 뒤엎고 저를 때리거나 욕이라도 퍼부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석상처럼 굳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한참 뒤 아내가 고개를 숙인 채 국을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는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건데? 물기 젖은 하지만 쇳소리가 섞인 그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일할게. 무슨 일이든 해서. 이 집만은 지킬게. 그날 밤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안방 문 너머로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베란다 밖의 어둠만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한 여자의 인생을, 우리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난도질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새벽 2시, 결국 저는 낡은 소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액정 귀퉁이가 깨진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띄워놓고 통화 버튼을 누르지도 떼지도 못한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외워온 아들 녀석의 전화번호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낯설고 무섭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32년 직장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자식에게 손 벌린 적 없던 아비가 60이 넘어 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하다니.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들의 잠에서 덜 깬 목소리에 목구멍이 턱 막히더군요. 저는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열었습니다. 아들아, 애비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지금 당장 200만 원이 없으면 집 경매에 들어간다. 전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대출이자에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35살 가장이 자기 가족 건사하기도 빠듯한 세상인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0이 넘어 자식에게 손 벌렸다가 거절당한 아비. 그게 지금 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분신과도 같았던 중형 세단을 똥값인 500만 원에 넘기고 급한 이자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운동화 끈을 조여 맸습니다. 59. 아직 몸은 건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30년을 굴렀으니 힘쓰는 일은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59살의 실직자는 폐기 직전에 고철 덩어리 취급을 받더군요. 처음에는 구인 구직 사이트를 뒤져 중소기업 자재 관리직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니 작은 회사에서는 모셔가겠지. 오만이었습니다. 연락은 단 한 곳에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발로 뛰기로 했습니다.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저 건설사 부장 출신입니다. 현장 관리나 자재 정리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소장이 담배를 피우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사장님, 부장 출신이 빗자루질 하실 수 있겠어요? 현장 반장들이 사장님보다 나이 어린데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못 써요.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지원해 봤습니다.
점장은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였습니다. 어르신, 여기 포스기 다룰 줄 아세요? 요즘은 앱으로 배달, 주문도 들어오고. 복잡해서 어르신들은 못해요. 어르신.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아직 가장인데, 나는 아직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세상은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다 공원 벤치에 앉아 1,500원짜리 김밥 한 줄을 씹으며 깨달았습니다. 박 부장은 죽었다. 내 32년 경력은 이 정글 같은 세상 밖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못하다. 이제 나는 그저 빚더미에 앉은 무능한 50대 가장일 뿐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부끄러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고 다리가 아팠고 무엇보다 내일이 두려웠으니까요.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제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였던 그곳마저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이자 고지서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동네 아파트 단지를 돌며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원 자리 없습니까? 시키는 건 뭐든 다 합니다. 제발 써만 주십시오. 운 좋게 옆 동네 오래된 아파트에서 결혼이 생겨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시죠? 여기 주민들이 좀 깐깐해서 민원이 많아요. 택배 정리도 해야 하고 분리수거 날에는 허리 빠집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저 힘 좋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첫 출근하던 날, 관리소에서 지급해 준 경비복은 빳빳하고 거칠었습니다. 짙은 감색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평생 제 몸을 감쌌던 부드러운 양복 대신 땀 흡수도 안 되는 나일론 제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챙 아래로 제 눈을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단지 내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업무는 상상 이상으로 고됐습니다. 새벽 6시부터 단지 내를 돌며 쓰레기를 줍습니다.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대부분은 이어폰을 꽂은 채 저를 본체만 채 지나갑니다. 저는 그들에게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분리수거 날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대충 던져놓고 간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뜯어서 다시 분류해야 했습니다.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이 제 바지에 튀고 썩은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위가 약해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마스크를 고쳐 쓰고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이거 해야 돈 준다. 이거 해야 이자 낸다. 어느 날 오후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한 40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여기 화단에 누가 담배꽁초 버려놨잖아요. 관리 안 하세요? 우리가 관리비를 얼마나 내는데 일을 이렇게 해요? 그녀는 제 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이보시오, 말이 좀 심하지 않소? 라고 호통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을 중에 을인 경비원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모자를 벗고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는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자존심? 그건 사치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있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첫 월급날, 세금 떼고 통장에 187만 원이 찍혔습니다. 현직 시절 제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 하지만 그 돈이 제 인생에서 받아본 가장 무거운 돈이었습니다. 퇴근길 마트에 들러 삼겹살 한 근과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 앞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내 첫 월급이야. 아내는 돈 봉투와 제 거칠어진 손을 번갈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그날 밤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울다가 웃다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제 월급 187만 원을 다 털어 넣어도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와 상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는커녕 마이너스였습니다. 결국 아내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나도 일할게. 식당 설거지 자리 알아놨어. 평생 제 뒷바라지만 하던 고운 아내를 식당 주방으로 내몰아야 했을 때 저는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의 튼 손을 보며 버티던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되자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린다는 뉴스와 함께 제 대출 금리도 폭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2023년 1월 금리 변동 안내 5.2% 적용. 2023년 6월 금리 변동 안내 6.4% 적용. 문자를 받을 때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85만 원이던 순수 이자가 140만 원, 160만 원으로 뛰더니 2023년 말에는 기어코 7% 선을 위협했습니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더하니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190만 원. 제 경비원 월급 전체를 은행에 갖다 바쳐도 3만 원이 모자란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식구가 먹고 살 쌀값조차 없어 아내가 식당 설거지로 벌어오는 80만 원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당신 월급으로도 이자가 안 돼. 아내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맹세했던 그것에 손을 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63세부터 월 138만 원씩 받아야 할 돈인데 당장 은행 독촉을 막으려니 어쩔 수 없었죠. 창구 직원이 지금 받으면 평생 30% 감액된다며 말렸지만 미래의 배고픔보다 당장의 파산이 더 무서웠습니다. 지급 결정액 월 96만 6천 원, 138만 원이 96만 원이 되었습니다. 매달 42만 원, 20년이면 1억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팔아받은 96만 원으로 부족한 이자를 메꾸며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연금을 지키려고 상가 투자를 했는데 상가 때문에 연금까지 날렸구나. 그렇게 1년을 더 버텼습니다. 좀비처럼 일하고 기계처럼 이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저는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상가 공실률 역대 최고, 경매 물건 폭증이라는 기사가 연일 쏟아졌고 주변 상가들이 줄줄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가격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버티는 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자해였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사장님, 얼마가 됐든 팝니다. 무조건 팔아주세요. 제발 좀 팔아주세요. 일주일 뒤 기적처럼, 아니 악마의 장난처럼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부른 가격은 2억 8천만 원. 5년 전 제가 5억 2천만 원에 분양받았던 그 상가입니다. 사장님, 지금 이 가격도 감지덕지예요. 경매 넘어가면 2억도 못 건져요. 부동산 사장의 말에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4년 1월 28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5년 전 나도 이제 건물주다 하며 환호성을 질렀던 그 손으로 오늘은 제 인생의 파산 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정산이 끝났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매각 대금 2억 8천만 원에서 상가 대출 2억 4천만 원을 상환하니 남은 돈은 4천만 원. 손에 쥔 4천만 원으로 집을 담보로 빌렸던 주택대출 8천만 원 중 절반을 갚았습니다. 최종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내 돈 3억 6천만 원은 전액 소멸. 남은 빚 4천만 원. 남은 자산은 30% 깎여버린 깡통 연금과 낡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32년 직장 생활의 대가가 마이너스 4천만 원이었습니다. 취등록세, 그동안 낸 이자, 관리비,
세입자에게 떼인 돈까지 합치면 손실은 5억이 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저는 하늘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으악, 내 돈, 내 30년, 누가 좀 돌려줘.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지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61의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기꾼 같은 분양 상담사 탓일까요? 금리를 올린 미국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와 고백하건대 저를 망친 건 바로 제 자신, 저의 오만함이었습니다. 내가 자재 관리를 30년 한 사람이야. 숫자라면 훤해. 그 얄팍한 자존심이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상가 투자에 전 재산을 건 건 투자가 아니라 무식한 도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건 아내의 눈물을 무시한 죄입니다. 여보, 빚내는 건 무서워. 욕심내지 말고 살자. 아내가 울면서 매달릴 때 저는 그 말을 겁쟁이의 투정이라 비웃었습니다. 그때 아내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비록 검소하더라도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뼈아픈 건 곱게 늙어가야 할 아내를 식당 주방으로 내몰고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훔쳐버렸다는 죄책감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겠지라는 오만한 생각이 들 때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울고 있는 저를 떠올려 주십시오. 지키는 것이 버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아내가 건네준 도시락을 엽니다. 계란말이와 볶은 김치,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한 밥입니다. 비록 4천만 원의 빚이 남았고 통장은 텅 비었지만 저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월급 190만 원, 아내의 알바비 80만 원, 쪼그라든 연금 96만 원, 합쳐서 366만 원. 이 돈으로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적금도 50만 원씩 붓고 있습니다. 빚을 다 갚으려면 5년은 더 걸리겠지만 욕심을 버리니 비로소 작은 행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화분에 꽃씨를 심었습니다. 여보, 이거 싹 나면 우리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오는 거야. 아내가 핀잔을 주면서도 흙 묻은 제 손을 닦아주며 웃더군요. 지난주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기만 구워줬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군요. 아들이 돌아가면서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아버지, 이거 그냥 용돈이에요. 거절하려다 아들의 눈을 보고 그냥 받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30만 원이 제 인생에서 받아본 가장 따뜻한 돈이었습니다. 3억 6천만 원은 잃었지만 저는 가족의 소중함과 땀의 가치를 다시 배웠습니다. 물론 밤마다 억울해서 이불을 걷어차기도 하고 벤츠를 타는 옛 부하 직원을 보면 숨고 싶기도 합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법이죠. 오늘도 저는 경비 모자를 고쳐 쓰고 빗자루를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제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하는 인사이자 실패를 딛고 일어선 저 박민석이 세상에게 외치는 생존 신고입니다. 은퇴를 앞둔 가장 여러분,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한 가정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